그는 코로나를 예언했습니다. 전쟁을 예언했습니다. 금융 위기를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전 세계 195개국 중 단 한 나라만을 지목했습니다. 미국이 아닙니다. 중국이 아닙니다. 러시아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국가가 아니라고. 앞으로 세계가 자신의 운명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될 것이라고. 왜 하필 우리입니까? 왜 하필 지금입니까? 그리고 왜 이 영상이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걸까요? 오늘 아난드가 공개한 한반도의 4가지 미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서 그가 차마 입 밖에 꺼내지 못한 한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아비냐, 아난드. 이 이름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가 한 일을 들으면 기억하실 겁니다. 14살의 나이에 세계적 전염병의 확산을 예고했고 국제 분쟁의 시점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세계 언론은 그를 천재라 불렀고 회의론자들조차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올해를 400년 만에 찾아오는 에너지 전환의 해라고 선언했습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천체의 배열이 지금과 같은 형태를 이룬 것은 400년 전 조선시대 중기 이후 처음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역사를 아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전쟁이 있었고 왕조가 흔들렸으며 민심이 갈라졌습니다. 아난드는 말합니다. 하늘의 기운이 바뀌면 땅의 질서도 바뀐다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놓인 지역이 있다고. 그가 지목한 고위험 지역은 4곳입니다. 대한민국, 북한, 중국, 그리고 필리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이 나라들일까요? 경제 규모로 따지면 미국이나 유럽이 먼저 언급되어야 합니다. 군사력으로 보면 러시아가 빠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동아시아, 그 중에서도 한반도가 중심에 놓였을까요? 아난드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지역들은 단순히 지정학적 요충지가 아니라 에너지의 교차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갈등과 새로운 욕망이 충돌하는 곳,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두려움이 동시에 끓어오르는 곳, 그래서 작은 불씨 하나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반도는 세계의 압력솥 같은 존재라고. 뚜껑이 열리면 그 증기가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여기서 이야기는 더 깊어집니다. 아난드는 도미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작은 사건 하나가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군사적 충돌일 수도 있고 금융시장의 급변일 수도 있으며 예상치 못한 외교적 파열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점입니다. 그는 강조했습니다. 큰 변화는 언제나 작은 균열에서 출발한다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틈새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북 전체가 무너진다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난드의 메시지는 공포가 아닙니다. 그는 말합니다.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어느 방향으로 넘어지느냐는 결국 그 위에 손을 얹고 있는 사람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그 손은 정치인의 손만이 아닙니다. 기업인의 손만도 아닙니다.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손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통과하느냐에 따라 도미노는 무너질 수도 새로운 방향으로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아난드가 한반도를 지목한 이유는 이곳이 위험해서가 아닙니다. 이곳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씨앗이 뿌려지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예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단순한 국가의 경계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가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울이 될 것이라고. 무슨 뜻일까요? 왜 하필 이 작은 반도가 전 세계의 거울이 된다는 걸까요? 아난드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거울은 가장 많은 빛이 모이는 곳에 놓인다고. 지금 전 세계의 시선이 이 반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관심, 문화적 호기심, 군사적 긴장, 기술적 경쟁, 이 모든 에너지가 한 점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순히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게 됩니다. 세계가 자신의 두려움과 욕망을 이 땅에 투영하고 그 반사된 모습을 통해 스스로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볼 때 무엇을 봅니까? 누군가는 빠른 성장의 가능성을 봅니다. 누군가는 분단의 비극을 봅니다. 누군가는 기술의 미래를 보고 누군가는 전쟁의 그림자를 봅니다. 같은 나라를 보면서 전혀 다른 것을 보는 겁니다. 그것은 한국이 여러 얼굴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보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거울에 비치기 때문입니다. 아난드는 이것을 거울의 원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거울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울은 모든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감추고 싶은 것까지도. 아난드는 지금 하늘에서 화성과 토성, 그리고 라후가 강한 긴장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세 에너지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숨겨진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개인의 비밀만이 아닙니다. 조직의 비밀, 국가의 비밀, 심지어 역사 속에 묻혔던 진실까지. 땅 속에 묻혀있던 것들이 갑자기 솟아오르듯 덮어두었던 문제들이 더 이상 숨겨지지 않는 시기가 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상처를 들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난드는 말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상처는 치유될 수 없다고. 아픔이 밖으로 나와야 비로소 회복이 시작된다고. 지금 한국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갈등과 논쟁들이 어쩌면 이 흐름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혼란처럼 보이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정화의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울 앞에서 대한민국은 스스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첫째,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둘째,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는가? 셋째, 우리는 어떤 나라가 되고 싶은가? 이 질문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고, 신뢰를 말하는 것은 책임이 따르며, 미래를 그리는 것은 현재의 불편함을 직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난드는 말했습니다. 이 세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린다고. 그러나 그것은 정치인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속으로 이 질문을 품고 자신만의 답을 찾아갈 때 그 작은 대답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방향이 됩니다. 거울은 비추기만 하지 않습니다. 거울 앞에 선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느냐에 따라 비치는 모습도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거울 앞에 선 우리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두려움에 얼어붙은 얼굴일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결심한 얼굴일까요? 아난드의 예언은 여기서 또 한 번 갈라집니다. 그는 이 시기에 두 개의 거대한 물결이 동시에 밀려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의 물결이고 다른 하나는 깨어남의 물결이라고. 두려움의 물결은 이미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뉴스를 켜면 군사적 긴장이 흘러나옵니다. 경제 기사를 열면 불안한 숫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이버 공격 소식, 금융시장의 출렁임, 그리고 인공지능이 가져올 윤리적 문제들까지. 이 모든 것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아난드는 이것을 두려움의 파도라고 불렀습니다. 파도는 밀려오고 사람들은 휩쓸립니다. 이 파도 속에서 사람들은 깊은 질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떤 세상을 살게 될까? 지금 이 시스템이 정말 지속될 수 있을까? 내가 믿어왔던 것들이 과연 옳았을까? 이러한 질문들이 밤잠을 설치게 하고 일상의 작은 순간에도 불쑥 떠오릅니다. 아난드는 이것을 실존적 위기의 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삶의 근본을 흔드는 물음들이 터져나오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난드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의 물결 뒤에 반드시 또 다른 물결이 따라온다고 말했습니다. 깨어남의 물결입니다. 두려움이 극에 달하면 사람들은 무언가를 놓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움켜쥐고 있던 것들, 돈과 지위와 소유에 대한 집착이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관계의 깊이, 존재의 의미, 진정한 연결에 대한 갈망. 이것은 머리로 결정하는 변화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온전히 통과한 사람만이 경험하는 내면의 전환입니다. 마치 깊은 밤을 지나야 새벽이 오듯이 두려움의 바닥을 찍어야 깨어남의 빛이 보입니다. 아난드는 말했습니다. 지금 많은 한국인들이 이 두 물결 사이에 서 있다고. 어느 물결에 올라타느냐는 각자의 선택이라고. 두려움에 머무르면 얼어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뉴스만 새로 고침하게 됩니다. 그러나 깨어남을 선택하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것부터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의미 없이 흘려보내던 시간을 다시 붙잡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아난드는 이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거대한 흐름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깨어남의 물결에는 한 가지 시험이 따라옵니다. 바로 기술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전례 없는 도구가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다.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깨어남은 가속될 수도 다시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아난드는 특히 대한민국이 이 시험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술 강국입니다. 이것은 자랑이면서 동시에 무거운 책임입니다. 아난드는 인공지능을 두 날을 가진 검에 비유했습니다. 한쪽 날로는 빵을 자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먹이고 돕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쪽 날로는 사람을 벨 수도 있습니다. 속이고 감시하고 소외시킬 수 있습니다.
같은 도구가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어느 날을 사용하느냐는 그 검을 쥔 손의 의도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음악과 드라마, 영화를 통해 수억 명의 마음을 움직여왔습니다. 아난드는 이것을 부드러운 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힘의 성격이 바뀌려 하고 있습니다. 문화에서 기술로, 감성에서 알고리즘으로. 문제는 이 전환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느냐입니다. 기술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도구로만 쓰인다면 그것은 칼날을 사람에게 겨누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외로운 사람을 연결하고 아픈 사람을 돌보고 소외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데 쓰인다면 그것은 빵을 나누는 일이 됩니다. 아난드는 흥미로운 예언을 남겼습니다. 조용한 개발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이들은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큰 회사의 임원도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다른 선택을 합니다. 노인들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젊은 개발자,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을 돕는 서비스를 설계하는 작은 팀, 조회수나 수익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창작자들. 아난드는 이들이 소리 없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기술의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물론 이것은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돈과 효율을 앞세우는 목소리는 언제나 크고 양심을 따르는 목소리는 종종 작습니다. 하지만 아난드는 단언했습니다. 작은 목소리들이 모이면 결국 큰 울림이 된다고. 그리고 그 울림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이 시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의 관문들이 하나씩 열리고 있습니다. 아난드는 올해에 4개의 관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각 관문은 특정한 시기에 열리며 각각 다른 시험을 가져옵니다. 첫 번째 관문은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대한민국은 자신이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서 있음을 뚜렷하게 자각하게 됩니다. 국제 보고서들이 한반도를 언급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외신의 분석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처음에는 관심처럼 느껴지지만 점차 그 시선의 무게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관문은 4월 말에 열립니다. 이때 불안을 자극하는 뉴스들이 집중적으로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문제,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 아난드는 이 시기를 신경이 시험받는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의 불안이 극대화되고 공포가 빠르게 퍼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난드는 동시에 보이지 않는 저항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공포의 물결이 밀려올 때 그것을 잠잠하게 만드는 힘도 함께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 힘은 거창한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이웃을 살피는 작은 친절, 가족 사이의 따뜻한 대화, 함께 모여 마음을 나누는 시간. 이런 소소한 연결들이 공포의 주파수를 중화시킵니다. 아난드는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평화로운 마음이 주변 10사람의 불안을 가라앉힐 수 있다고. 그래서 거대한 뉴스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뉴스를 끄고 옆 사람의 눈을 바라보는 것, 걱정을 내려놓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저항입니다. 소리 없이 퍼져나가는 평화의 물결입니다. 그리고 이 저항의 힘은 다음 관문에서 더욱 중요해집니다. 여름과 가을에 열리는 2개의 붉은 지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관문은 7월 하순에 열립니다. 아난드는 이 시기를 열흘간의 혼란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뒤섞이는 시간입니다. 온갖 소문과 가짜 뉴스가 쏟아지고 무엇이 사실인지 분별하기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지쳐갑니다.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난드는 이들을 일상의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옳은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숫자를 조작하지 않는 회계사, 조회수보다 진실을 선택하는 기자, 자극적인 콘텐츠 대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창작자, 이들은 영웅이라 불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란의 시기에 사회가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보이지 않는 기둥입니다. 네 번째 관문은 11월에 열립니다. 이때 대한민국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아난드는 이것을 한국만의 길에 대한 논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선진국을 따라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새로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따라가는 것만이 답인가? 우리만의 길을 만들 수는 없는가? 이 질문은 경제와 정치를 넘어 삶의 방식 전체를 아우르게 됩니다. 아난드는 말했습니다. 11월의 논쟁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다음 10년이 결정된다고. 그러나 그 결론은 위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하나의 방향을 이룰 때
그것이 비로소 진정한 선택이 됩니다. 이 네 개의 관문을 지나면서 한 가지 주제가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분단된 두 개의 땅, 갈라진 한 민족. 아난드의 예언 중 가장 조심스럽고 동시에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난드는 통일이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다루었습니다. 정치적 통일을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른 종류의 통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의 통일, 감정의 통일, 얼어붙은 것이 녹아내리는 과정으로서의 통일. 그는 남과 북 사이에 두 개의 강이 흐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의 강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두 강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근원은 같습니다. 같은 산에서 시작된 물입니다. 아난드는 이 두 강이 다시 만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만남은 지도 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는 기억의 치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꺼내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인정하고 함께 울고 그리고 함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아난드는 남과 북이 공유하는 노래가 있다면 그 노래가 치유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멜로디는 통합니다. 가사는 달라도 눈물은 같습니다. 남과 북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자란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햇빛을 향해 각자의 길을 뻗어왔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아무리 멀어져도 뿌리는 하나입니다. 땅 밑 깊은 곳에서 같은 뿌리가 두 가지를 모두 품고 있습니다. 아난드는 말했습니다. 뿌리를 기억하는 순간 가지 사이의 거리는 의미를 잃는다고. 이 보이지 않는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선언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북쪽에 가족을 둔 할머니가 그리움을 말할 때, 젊은 세대가 분단의 역사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마주할 때, 서로를 적이 아닌 같은 뿌리의 가족으로 느끼는 순간이 쌓여갈 때, 그렇게 얼음이 녹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아난드의 예언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우리는 복수의 시대를 끝내고 치유의 시대를 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난드는 진정한 세계대전이 무엇인지 다시 정의했습니다. 폭탄이 터지는 전쟁이 아닙니다. 복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진정한 전쟁터입니다. 금융의 흐름 속에, 데이터의 이동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수의 에너지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네가 나에게 했으니 나도 너에게 갚겠다는 마음. 손해를 보면 반드시 되갚아야 한다는 믿음. 이것이 전쟁을 영속시키는 연료입니다. 그러나 아난드는 이 연료가 바닥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복수의 논리로는 더 이상 세상을 굴릴 수 없는 시점이 오고 있다고,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없는 경쟁과 보복의 순환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난드는 평화의 예산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국가들이 무기를 사는 데 쓰는 돈보다 교육에, 환경에, 사람을 치유하는 데 더 많은 돈을 쓰는 시대. 이것이 공상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난드는 단호했습니다. 공상이 현실이 되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꾸면 그 꿈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고. 그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향해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나 잠들지도 말라고. 두려움에 눌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안일하게 눈을 감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눈을 뜨고 주변을 살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한 사람의 선택은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들이 모입니다. 모인 선택들이 흐름이 됩니다. 그 흐름이 시대를 만듭니다. 아난드는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리는 선택이 한 시대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두려움을 선택하셨습니까? 깨어남을 선택하셨습니까? 복수의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치유의 손을 내미셨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선택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직 자신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난드의 말처럼 이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이 이야기가 도착하는 법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주변에 함께 나눠주십시오. 혼자 깨어있는 것보다 함께 깨어있는 것이 더 큰 힘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잠들지도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선택을 하십시오. 2018년 중국의 한 8살 소년이 SNS에 올린 영상 하나가 인터넷을 뒤흔들었다. 2020년 하늘에서 검은 안개가 내려온다. 사람들이 입을 막고 집에 갇힌다. 2년 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쳤다.
그 소년의 이름은 리우밍천. 지금 그가 한국의 다음 지도자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가 본 인물은 정치인이 아니었다. 그가 본 미래는 희망인가, 재앙인가,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의 예언이 맞는다면 한국은 더 이상 주변부 국가가 아니다. 세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심축이 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 인물이 등장한다. 리우밍천은 그를 평화의 수호자라고 불렀다.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을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리우밍천은 2010년 중국 스겜성에서 태어났다. 평범한 농촌 가정이었다. 아버지는 건설 노동자, 어머니는 작은 식당을 운영했다. 특별할 것 없는 배경이다. 그런데 5살 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어느 날 밤, 리우밍천이 갑자기 잠에서 깨어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달래려 했지만 소녀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다. 할머니가 쓰러져요. 할머니 배가 아파요. 그때 할머니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도시에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왔다. 할머니가 급성 맹장염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됐다. 6살 때 리우밍천은 가족에게 말했다. 이웃집 아저씨 차가 부서져요. 빨간 차가 와서 부딪혀요. 3일 후 그 이웃의 차가 교차로에서 빨간 트럭과 충돌했다. 아저씨는 중상을 입었지만 목숨은 건졌다. 7살 때는 더 큰 스케일의 예언을 했다. 큰 땅이 흔들려요. 집들이 무너져요. 사람들이 울어요. 그해 멕시코에서 규모 7.1의 대지진이 발생했다. 369명이 사망했다. 이 시점에서 리우밍천의 부모는 공포에 휩싸였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의사에게 데려갔다. 정신과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정상이었다. 아무런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8살이 되던 2018년 리우밍천은 가장 구체적인 예언을 남겼다. 2020년 하늘에서 검은 안개가 내려온다. 중국에서 시작된다. 동물에서 왔다. 사람들이 숨을 쉬기 어려워한다. 전 세계가 문을 닫는다. 이 영상은 당시 중국의 소셜미디어에서 조용히 퍼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시했다. 어린아이의 헛소리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2020년 1월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다. 그리고 그 영상은 다시 발굴됐다. 수천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리우밍천은 하룻밤 사이에 중국의 신동 예언가로 불리기 시작했다. 조작 아니냐? 사후에 편집한 거 아니냐? 부모가 뒤에서 조종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의심이 쏟아졌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다. 리우밍천의 가족은 이 능력을 숨기려 했지 이용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인터뷰를 거부했다. 돈을 받고 예언을 판매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살기를 원했다. 그렇다면 왜 2025년 말 리우밍천은 갑자기 입을 열었는가? 그가 본 것이 너무 끔찍해서 경고하지 않으면 공범이 되는 것 같았다. 2025년 12월 리우밍천은 중국의 한 독립 미디어와 인터뷰를 했다. 이 인터뷰는 중국 본토에서는 검열됐지만 해외 플랫폼을 통해 퍼졌다. 그 인터뷰에서 그는 2026년에 대한 예언을 공개했다. 특히 한반도에 대한 예언은 동아시아 전체를 긴장시켰다. 이제부터 그 예언의 내용을 공개한다. 리우밍천은 2026년을 전쟁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해라고 불렀다. 무슨 뜻인가?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사람들은 전쟁이라고 하면 총과 폭탄을 떠올린다. 군인들이 싸우고 탱크가 굴러가고 미사일이 날아가는 장면. 하지만 2026년의 전쟁은 다르다.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전쟁이다. 첫 번째 층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다.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수단, 그리고 아직 터지지 않은 대만, 총성이 울리는 곳이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두 번째 층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사이버 공격, 가짜뉴스, 여론 조작, 당신의 스마트폰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다. 당신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누구를 미워하게 될지를 결정하는 전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세 번째 층은 구조적 전쟁이다. 경제, 기술, 인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치명적인 전쟁이다. 어느 나라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 어느 나라의 인구가 무너지느냐, 어느 나라의 부채가 폭발하느냐. 이 전쟁에서 지면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국가가 무릎을 꿇는다. 리우밍천은 말했다. 2026년 세 개의 층이 동시에 격화된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희생자는 작은 나라가 아니다. 중국이다. 내 조국이 무너진다. 리우밍천의 비전에서 중국은 거대한 용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용의 상태는 처참했다. 나는 용을 봤다.
한때 불을 뿜던 용이다. 하지만 지금 그 용은 숨을 헐떡인다. 꼬리에는 새끼가 없다. 등에는 흰 털이 돋아 있다. 눈은 피로에 젖어 있다. 이 비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꼬리에 새끼가 없다. 이것은 중국의 인구 붕괴를 상징한다. 2023년 중국의 출생률은 역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젊은 세대는 결혼을 거부하고 아이를 낳기를 거부한다. 왜? 집값이 너무 비싸다. 교육비가 너무 비싸다. 취업이 너무 어렵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등에 흰털이 돋았다. 이것은 고령화를 상징한다. 중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2035년이면 60세 이상 인구가 4억 명을 넘어선다. 누가 이들을 부양할 것인가? 점점 줄어드는 젊은 세대의 어깨에 점점 늘어나는 노인 세대의 무게가 실린다. 이 무게는 곧 한계에 도달한다. 숨을 헐떡인다. 이것은 경제 위기를 상징한다. 부동산 시장의 붕괴, 지방 정부의 부채 폭발, 청년 실업률 급등. 중국의 경제 기적은 이미 끝났다. 남은 것은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의 문제뿐이다. 리우밍천은 단언했다. 2030년대와 2040년대의 중국은 성장의 시대가 아니다. 생존의 시대다. 용은 더 이상 불을 뿜지 못한다. 숨 쉬는 것만으로도 힘겨워한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다. 검은 바다 한가운데서 푸른빛 기둥이 솟아올랐다. 한반도였다. 2026년 3월 리우밍천은 한반도에서 무언가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그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결과는 분명했다. 한반도가 선택을 강요받는다. 세계의 얼굴 중 하나를 보여야 한다. 세계의 얼굴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얼굴은 두려움이다. 내부 갈등, 경제적 불안, 정치적 혼란. 이 얼굴을 보이면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들의 체스판 위에 말이 된다. 이용당하고 희생되고 결국 잊혀진다. 두 번째 얼굴은 중재자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동양과 서양 사이에서 갈등의 양쪽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 이 얼굴을 보이면 한반도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다. 하지만 위험하다. 다리는 양쪽에서 밟힌다. 세 번째 얼굴은 수호자다. 단순히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평화 그 자체를 지키는 역할. 이 얼굴을 보이면 한반도는 아시아의 중심축이 된다. 나아가 세계 질서의 새로운 기준점이 된다. 리우밍천은 말했다. 나는 세 번째 얼굴을 봤다. 한반도가 수호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봤다. 하지만 그 길은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다. 누군가가 그 길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 누군가에 대해 말했다. 리우밍천의 비전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그는 한 인물의 등장을 예언했다. 그 인물을 평화의 수호자라고 불렀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일 수도 있고 대통령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일 수도 있다. 나는 한 사람을 봤다.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분명히 봤다. 그 인물은 전통적인 정치인이 아니었다. 군인도 아니었다. 외교관의 양복을 입지도 않았다. 리우밍천은 그를 이렇게 묘사했다. 교육자의 눈을 가졌다. 예술가의 가슴을 가졌다. 운동가의 손을 가졌다. 외교관의 입을 가졌다. 이 네 가지가 한 사람 안에 있었다. 이 묘사가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인지는 논쟁의 대상이다. 일부는 이것이 차기 한국 대통령을 예언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다른 이들은 이것이 특정 개인이 아니라 한 세대 전체의 각성을 의미한다고 본다. 어느 쪽이든 리우밍천이 묘사한 수호자의 행동은 매우 구체적이었다.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싸운다. 두 번째 층의 전쟁, 사이버 공간,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그곳에서 증오 대신 치유를 퍼뜨린다. 분열 대신 연결을 만든다. 리우밍천은 이것을 평화 챌린지라고 불렀다. 마치 바이럴 챌린지처럼 퍼지는 평화 운동. 좋아요와 댓글과 공유가 무기가 아니라 약이 되는 세상. 그리고 가장 강렬한 비전이 있었다. 나는 그 사람이 선 위를 걷는 것을 봤다. 북쪽과 남쪽을 가르는 선, 매우 좁은 다리. 양쪽에서 바람이 분다. 넘어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 하지만 그 사람은 걷는다. 한 발 한 발. 그리고 양쪽에서 사람들이 따라 나온다. 이 비전은 남북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암시하는가? 아니면 단순한 은유인가? 리우밍천 자신도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했다. 이것은 정치 체제의 문제가 아니다. 생존의 문제다. 사람들이 살아남으려면 선을 넘어야 한다. 그 선을 먼저 넘는 사람이 수호자다. 하지만 희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리우밍천은 경고도 남겼다. 아주 엄중한 경고. 빛은 보장된 것이 아니다.
빛은 꺼질 수 있다. 한반도의 손으로 직접 꺼질 수 있다. 무슨 뜻인가?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이 조건을 어기면 푸른 빛은 사라진다. 첫 번째 조건, 증오에 굴복하지 말 것, 내부의 적을 만들지 말 것, 이웃을 심판하지 말 것, 분열은 어둠의 문을 연다. 두 번째 조건, 오만하지 말 것, 평화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이용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중재자의 위치를 권력으로 바꾸는 순간 신뢰는 무너진다. 세 번째 조건, 두려움에 지지 말 것. 강대국의 압력에 무릎 꿇으면 수호자의 자격을 잃는다. 작은 나라라도 옳은 말을 할 수 있다.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용기가 중요하다. 리우밍천은 말했다. 이 세 가지 조건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다. 모든 사람의 책임이다. 모든 선택이 중요하다. 당신이 오늘 인터넷에 쓰는 댓글 하나가 빛을 밝히거나 끄는 데 기여한다. 리우밍천이 사기꾼인가, 진짜인가? 세 가지를 보자. 첫째, 그의 과거 예언들이 실제로 적중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018년의 코로나 예언은 영상 기록으로 남아있다. 회의론자들은 여전히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다. 하지만 완전히 무시하기에는 일치점이 너무 많다. 둘째, 그의 예언이 맞든 틀리든 그가 묘사하는 세계의 구조는 현실과 일치한다. 세계층의 전쟁, 중국의 구조적 위기,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 이것들은 예언이 아니라도 이미 존재하는 현실이다. 셋째,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언 자체가 아니다. 선택의 중요성이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메시지. 이것은 예언가의 말이라기보다 철학자의 말에 가깝다. 결국 리우밍천이 진짜 미래를 보는 것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말이 던지는 질문이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증오를 퍼뜨리고 있는가? 치유를 퍼뜨리고 있는가? 리우밍천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2026년에 한반도를 결정하는 것은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다. 한반도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2026년에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이미 시작됐다. 당신은 수호자를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 자신이 수호자인가? 2026년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2026년은 이미 시작됐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에서 중국에는 붕괴 시 4억 명을 익사시킬 수 있는 구조물이 있다. 그리고 한 남자가 그 붕괴의 날짜를 꿈에서 봤다. 2026년. 그 남자의 이름은 허야오즈. 점쟁이가 아니다. 20년간 중국의 댐과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한 수력공학 엔지니어였다. 압력을 계산하고 냉각 시스템을 시뮬레이션하고 홍수 시물의 흐름을 수학 모델로 예측하던 사람이다. 그런 남자가 어느 날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이유는 하나. 꿈에서 본 물이 그의 방정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수학은 물의 미래를 볼 수 없다. 그 말의 무게를 이해하려면 허야오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야 한다. 그는 대학에서 유체역학을 가르쳤고 중국 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문을 제공했다. 동료들 사이에서 그는 숫자의 사제라 불렸다.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말하는 사람. 미신을 경멸하고 예언을 사기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사람이다. 그런 그가 2024년 어느 날 강의실에 들어가지 않았다. 연구실 문을 잠그고 한 달간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그런 그가 나중에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내가 평생 믿었던 것이 무너지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꿈이 나를 부숴버렸습니다. 2025년 그의 채널에 이상한 영상이 올라왔다. 평생 지켜온 원칙을 스스로 깼다. 구체적인 날짜를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첫 번째 날짜는 2026년 5월. 그는 하늘 위에 있었다. 중국 전역이 발 아래 펼쳐졌다. 해안선과 내륙의 거대한 구조물들이 보였다. 콘크리트 탑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그 안에서 붉은 빛이 맥박처럼 뛰고 있었다. 허야오즈는 그것을 불의 심장이라 불렀다. 원자력 발전소들이었다. 심장들의 박동이 이상했다. 너무 빠르게 뛰다가 갑자기 멈추고 다시 불규칙하게 재시작했다. 제어실에서는 엔지니어들이 패닉에 빠져 있었다. 매뉴얼에 없는 상황. 시스템이 명령을 거부했다. 냉각수 순환이 멈추고 비상정지가 작동했지만 재가동이 되지 않았다. 허야오즈는 그 장면에서 냄새까지 맡았다고 말했다. 타는 금속 냄새, 그리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땀 냄새, 꿈에서 냄새를 맡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그는 믿었다. 그때 그는 목소리를 들었다. 이것은 폭발이 아니다. 이것은 정지다. 핵폭발이 세상을 밝히는 재앙이 아니었다. 전력이 사라지면서
세상이 어두워지는 재앙이었다. 공상과학이 아니다. 2022년 프랑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원자력 발전소 절반 이상이 폭염과 가뭄으로 가동을 중단했다. 중국의 전력망은 프랑스보다 복잡하고 취약하다. 그러나 5월의 경고는 시작에 불과했다. 허야오즈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2026년 말에 있다. 그가 꿈에서 본 것은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다. 중국이라는 국가의 상징 자체가 무너지는 장면이었다. 그 상징의 이름은 산샤댐, 삼협댐이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수력 발전댐, 양쯔강을 가로막고 있으며 저수지 길이만 600km, 서울에서 부산보다 멀다. 이 댐 하나가 중국 전체 전력의 약 3%를 생산한다. 숫자로는 작다. 하지만 그 3%가 사라지면 중국 중부 전역이 암흑에 빠진다. 삼협댐의 진정한 의미는 전력이 아니다. 이 댐은 중국인들에게 인간 의지의 증거다. 분노하는 강을 콘크리트로 길들이고 그 힘을 발전에 사용했다는 자부심의 기념비. 이것이 무너진다는 건 단순한 물리적 재앙이 아니다. 중국이 스스로에게 해온 모든 약속이 거짓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허야오지의 꿈에서 그 장면은 이렇게 전개됐다. 하늘이 미쳐 날뛰고 있었다. 비, 눈, 우박이 동시에 쏟아졌다. 상류에서는 예상치 못한 빙하가 녹고 있었고 중류에서는 폭우가 며칠째 계속됐다. 양쯔강 유역 전체가 거대한 압력솥이 되어가고 있었다. 댐의 수문은 이미 최대로 열려 있었지만 들어오는 물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때 콘크리트 안에서 소리가 났다. 신음소리, 거대한 짐승이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소리가 말이 되었다. 나는 너무 오래 버텼다. 균열은 작게 시작됐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금이 댐 표면에 나타났다. 그러나 빠르게 번져나갔다. 물은 자신이 갇혀있던 감옥의 약점을 본능적으로 찾아냈다. 압력이 한계를 넘는 순간 콘크리트 벽 한쪽이 무너져 내렸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은 재앙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하다. 물은 산을 넘고 도시를 삼켰다. 우한, 난징, 상하이까지 이어지는 모든 것이 흔적 없이 사라졌다. 공장, 아파트, 고속도로, 논밭, 수천만 명이 잠자리에 든 채로 휩쓸렸다. 허야오즈는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왜 하필 삼협댐인가? 여기서 역사를 하나 꺼내야 한다. 1975년 8월 중국 허난성 반차오댐이 무너졌다. 태풍 니나가 몰고 온 폭우를 댐이 감당하지 못했다. 붕괴는 밤에 시작됐다. 사람들은 잠들어 있었다. 첫 번째 댐이 무너지자 그 아래 있던 62개의 소형 댐이 연쇄적으로 붕괴했다. 도미노처럼 물은 시속 50km로 평야를 덮쳤다. 공식 사망자는 2만 6천 명. 하지만 이후 기근과 전염병까지 포함하면 실제 사망자는 17만 명에서 24만 명 사이로 추정된다. 이 사건은 40년간 중국 정부에 의해 은폐됐다.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을 앗아간 댐 붕괴 사고. 그리고 삼협댐은 반차오댐보다 40배 이상 크다. 삼협댐 붕괴 가능성은 오래전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되어 온 주제다. 2020년 중국 남부 대홍수 당시 댐의 변형 조짐이 포착됐다는 위성 사진이 국제적으로 화제가 됐다. 중국 정부는 정상 범위 내의 탄성 변형이라고 해명했지만 독립적인 검증은 불가능했다. 이 댐은 2006년 완공됐다. 설계 수명은 100년. 하지만 기후 변화로 양쯔강 유역의 강수 패턴은 완공 당시 예측과 완전히 달라졌다. 댐은 예상하지 못한 압력을 이미 20년간 받아왔다. 허야오즈는 이 기술적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가 직접 계산했던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의 예언이 단순한 신비주의로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다. 그는 데이터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읽은 데이터와 꿈에서 본 비전이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허야오즈의 메시지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물리적 재앙이 아니다. 그가 전달하려는 것은 그 재앙 뒤에 숨은 의미다. 그가 꿈에서 들은 또 다른 메시지가 있다. 너희는 강을 막아 힘을 얻었지만 강을 막음으로써 스스로를 막았다. 물은 흘러야 한다. 막힌 물은 썩는다. 그리고 썩은 물은 언젠가 막음 자체를 뚫고 나온다. 허야오즈는 이것이 물리적 현상이자 동시에 영적 법칙이라고 말한다. 중국이 지난 40년간 해온 일을 보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 가장 큰 도시들, 가장 긴 고속철도, 가장 많은 인구를 가장 짧은 시간에 빈곤에서 끌어올렸다. 그 모든 성취 이면에는 대가가 있었다. 강을 막고, 산을 깎고, 바다를 메웠다. 대가는 나중에 치르면 된다고 생각했다.
허야오즈의 경고는 그 나중이 2026년에 도착한다는 것이다. 많은 시청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예언이 맞는지 틀리는지 2026년이 지나면 알겠지. 허야오즈는 바로 그 태도가 가장 위험하다고 말한다. 날짜에만 집중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다음 희생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은 저주가 아니다. 미래의 쇼케이스도 아니다. 예언은 경고등이다. 사고 나기 전에 깜빡이는 빛. 그 빛을 보고 핸들을 꺾어야 한다. 빛만 쳐다보고 있으면 벽에 그대로 부딪힌다. 삼엽댐이 2026년에 무너지든 2030년에 무너지든 기적적으로 100년을 더 버티든 그것은 예언의 본질과 무관하다. 메시지는 간단하다. 우리가 영원히 버틸 것이라고 믿는 모든 것은 언젠가 무너진다. 문제는 언제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가이다. 이 질문을 중국에만 적용하면 안 된다. 당신이 사는 도시를 생각해보라. 전력은 어디서 오는가? 물은 어디서 오는가? 그 공급이 일주일간 끊기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대부분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시스템이 영원히 작동할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허야오즈의 예언이 가치 있는 이유는 중국의 미래를 맞추느냐에 있지 않다. 그의 예언이 가치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당신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의 삶은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가? 삼협댐 붕괴 시나리오로 돌아가 보자. 많은 전문가들은 댐의 완전한 붕괴보다 점진적인 기능 저하가 더 현실적이라고 본다. 댐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발전 용량이 줄고 수문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유지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서서히 짐이 되어가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중국 정부는 선택해야 한다. 막대한 비용으로 댐을 유지할 것인가, 댐을 해체하고 강의 흐름을 복원할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것은 중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추구해온 발전 모델의 종말을 의미한다. 허야오즈는 이것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전 세계가 같은 모델을 따라왔다. 미국의 후버댐, 브라질의 이타이푸댐, 이집트의 아스완댐, 모두 같은 철학의 산물이다. 잠깐, 여기서 불편한 질문 하나. 한국은 안전한가? 당신이 사는 나라는? 숫자를 보자. 한국에는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가 26기 있다. 국토 면적 대비 원전 밀도로 따지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리고 그 원전들 대부분이 해안가에 밀집해 있다. 고리, 월성, 한빛, 한울.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지역들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2011년에 일어났다. 일본도 기술 선진국이었다. 일본도 안전하다고 믿었다. 그리고 지진 한 번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 한국의 댐은 어떤가? 소양강댐, 충주댐, 안동댐, 이 댐들도 특정 강수량 범위를 가정하고 설계됐다. 최근 5년간 한국의 집중호우 패턴은 그 가정을 이미 여러 번 초과했다. 2022년 서울 포구대 반지하에서 사람들이 죽었다. 그건 댐의 문제가 아니었지만 같은 원리다. 시스템은 예상된 범위 안에서만 작동한다. 예상을 벗어나면 무너진다. 우리도 강을 막았다. 우리도 핵발전소를 돌린다. 우리도 시스템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고 있다. 허야오즈의 경고가 중국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이다. 기후변화는 단순히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이 아니다. 인류가 예측 가능하다고 믿었던 모든 시스템의 전제 조건을 바꾸고 있다. 댐은 특정 강수량 범위를 가정하고 설계됐다. 원자력 발전소는 특정 기온 범위를 가정하고 설계됐다. 도시 하수 시스템은 특정 폭우 강도를 가정하고 설계됐다. 그 가정들이 모두 틀려지고 있다. 허야오즈의 꿈에서 본 2026년의 재앙은 이러한 현실의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다. 꿈이 문자 그대로 실현되지 않더라도 그 꿈이 가리키는 방향은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시스템은 과부하 상태다.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허야오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의 역할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의 역할은 경고등을 켜는 것이다. 핸들을 어느 방향으로 꺾을지는 각자가 결정해야 한다. 다만 그는 한 가지 원칙을 제안한다. 유연성. 단단한 것은 부러진다. 유연한 것은 휘어진다. 삼엽댐은 단단함의 극치다. 움직이지 않는다. 타협하지 않는다. 자연에게 내 방식대로 흘러라고 명령한다. 그 단단함이 강점이었던 시대가 있었다. 하지만 규칙 자체가 바뀌는 시대에는 단단함이 취약점이 된다. 당신의 직업, 재산, 믿음 체계,
그것들은 얼마나 유연한가? 환경이 급격하게 바뀔 때 당신은 적응할 수 있는가? 여기서 한 가지 가능성을 더 말해야 한다. 예언이 실현되지 않는 것이 최선의 결과다. 예언의 목적은 마치는 것이 아니다. 경고가 효과가 있어서 사람들이 대비하고 재앙이 피해지거나 완화된다면 그것이 예언의 성공이다. 2026년이 지나면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허야우즈의 예언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하지만 허야우즈 자신은 그 결과에 관심이 없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미 일어났다. 경고등이 켜졌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다. 당신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떠올려 보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정말 그럴까?